요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녁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랑 총선 이후에 첫 만찬회동 가졌어요. 2시간 반 정도 이제 고량주 2병을 나눠 마시면서 의기투합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제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뭐 직전에 다른 데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내가 유일 주자가 아니라는 그 현실을 정확히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조국 대표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만나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굳힌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2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민노당이 10석을 가져서 17대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갖고 있고 했는데 그 10석 갖고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단 말이에요. 노회찬, 심상정, 뭐 이 수염기른 강기가 한복 입은 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만큼 강렬했단 말이에요. 조국 대표가 비슷한 그때 민노당에는 대선 주자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상징 자본을 많이 가진 정책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조국 대표하고 지금은 협조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긴급 회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정치인들을 너무 순진한 분들로 보면 안 되잖아요. 순진한 분은 너무 순진하게만 한 분은 정치하면 안 돼요. 딴 거 해야 되지. 누가 이제 쉼표 하나까지 쉬는 순간까지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략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 본인이 야권의 지금 아주 강력한 대선 주자인데 조국 대표의 경우 사법 리스크만 만약에 완화되거나 해소된다면 강력한 야당의 대선 주자가 됩니다. 사랑스럽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잘 지내지? 이건 아주 순진무구한 생각이에요. 경쟁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범야권 연석회의 문제를 두고 그 부분을 가면 계속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면 조국 대표에게 어떤 주도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친명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계속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목소리가 커지면 양측이 사랑스럽지는 않지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마이너스가 되죠. 왜냐하면 뭐 나중에 가면 누가 대선 주자가 되든 양쪽에 팬덤이 두 분 다 팬덤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층 같이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만났다 회동했고 그리고 내용도 뭐 그냥 예상할 수 있는 바에 어떻게 보면 조금 두루뭉실하기도 하지만 그냥 잘 지내보자. 적절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안 만났으면 양쪽 지지층 간의 갈등이 약간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만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보면 아까도 지금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제 회담 내용 정리해서 양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 수시로 자주 만나 대화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사회 개혁에 조국 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조국 대표는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돼서 딱 나왔어요. 무슨 합의문처럼 딱 해서 1, 2, 3 해서 양쪽에서 딱 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뭐 내용이야. 뭐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첫 만남이니까 뭐 갈등 소지 같은 거는 당연히 안 드러내려고 했을 거고 웬만하면 좋은 그림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첫 회동이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잘 포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국 신당이 12석밖에 없지만 비례로만 따지면 14석 대 12석이에요. 뭐 거의 비슷한. 그럼 예를 들어서 조국 신당에서 지역구 후보자를 정말 냈다면 그럼 저희 당이 과반이 됐겠죠. 그렇지만 비슷한 또 지역구 후보자들이 나왔다. 그럼 당 세는 의석수로는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에 비해서 전체적인 지지층의 규모로 보면 거의 비슷한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정당의 관계가 향후 3년 남은 이재명 대표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27년 대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관계가 저는 제일 관심이 간다. 근데 어제는 정치적으로 잘 포장이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앞으로 사실은 관계가? 이제 조국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해질 텐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예상대로 그냥 처리가 돼서 정치권을 떠날 수밖에 없다면 또 이제 다른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적어도 그러면 이제 조국 신당의 표를 몰아줬던 사람들은 적어도 이재명의 민주당의 표를 안 줬던 분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겠죠. 뭔가 그
조국 신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에 부합하는 인물 또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전개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3년 남은 대선에 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봅니다. 일단 깔끔하게 4개, 3개 항인가요? 정리가 됐잖아요. 네. 두 분 다 주량이 꽤 된다. 각 1병씩을 드셨는데 깔끔하게 아주 합리적인 안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눈에 띄는 대목은 네. 조국 혁신당의 선도적 역할,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과 역할. 이거는 당세도 물론 있지만 의석수가 다르니까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역할을 약간 상징적으로 이렇게 규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정도는 서로 합의가 된 일단 야당의 핵심은 나야. 뭐 이재명 대표가 그걸 은연중에 이제 서로 근데 그럼 조국 대표도 이 정도는 그래 당신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에서 눈에 띄는 게 호남 그러니까 광주 전남하고 부산에서 비례대표는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이 더 높았어요. 네. 지지율이. 뭐 호남은 특히 민주당에서 되게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권리당원도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거기서 인기 있다는 거는 야당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로서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어떻게든 역할 분담을 해서 끌고 안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이 된 각 1병씩을 드시고도 잘 조율된 합의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중식당에서 만나서 고량주를 드신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백주를 한 병씩 드셨는데 예. 그게 고량주죠. 저 잘 고량주가 모르고. 백주의 일종이죠. 예. 예, 제가 술을 못 해가지고. 저도 잘은 몰라요. 비싼 술은 안 먹어봐서. 저희 작가님은 고량주에 그 네. 칭타오를 타서 마시면 너무 맛있다고 아, 추천을 맥주를 네, 맥주를 아. 타서 하면 너무 맛있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도 술이 약해서 저는 중국 술은 이과두주만 먹어봐서. 그것도 백주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아주 값비싼 네. 그냥 짬뽕 국물에 먹는 술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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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 어제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총선 패배 원인 분석하기 위한 토론회 열었는데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그중에서도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자가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다. 이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은 단 한 번도 걸지 않았다라고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 전략 반대로 했더니 나 당선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김재섭 당선자와 뭐 가까운 사이고 뭐 대화도 많이 하는 사이인데 어제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된 입장에서 당의 전략이 잘못됐다고 건 충분히 지적할 수 있죠.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근데 표현이 당에서 하라는 거 반대로 했더니 됐다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안 된 사람은 내 말 나처럼 당에서 하는 거 반대로 했으면 당신들도 됐을 거야라는 말도 되고 다른 쪽에 그럼 당선된 사람 그러면 저 사람들도 당에서 하는 거 반대로 해서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요, 해석이.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아요. 뭐 당의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지금 상황에서 총선에 있어서 표심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각 후보마다.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선된 1%포인트 차로 이긴 원인이냐. 그 분석은 저는 다르게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에서 공천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 뭐 후보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그랬다면 과연 그 험지에서 김재섭 당선자가 그 전략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겠느냐. 냉철한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걸 표면적으로 내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됐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표면적이라고 봐요. 그 대상이 당이었잖아요. 제가 다른 분들 김종혁 조직부총장 또 기타 등등 저는 뭐 당연히 공감하죠. 저는 경선 과정에서도 많이 느꼈고 당의 이 참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짚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지만 그 표현에 대해서는 김재섭 당선인이 했던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강의 문제에서는 저도 윤석 대변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당이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했어라고 지금 얘기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한 측면을 좀 더 보면 저는 김재섭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네. 몰래 했잖아요. 예전에 알았으면 너 왜 현수막 안 걸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도봉갑에서 숨어서 이렇게 몰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 전에 물론 김재섭 당선인이 그 전에 방송에 나와서도 당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내는데 이런 목소리를 좀 더 키워주고 이 현수막은 아니에요. 이조 심판 아니에요. 세게 그것들이 의제 설정이 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그냥 지시 안 따르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아주 이상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김재섭 의원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지금 윤희석 대변인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의제가 되고 당에서 수도권 후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갖고 이런 게 됐다면 그냥 그랬을까. 사실은 김재섭 당선인이 4년 동안 했던 일을 당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고 논의를 했었어야죠. 그게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서야 말할 수 있다. 이전에 말했으면 못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한 거예요. 네. 그때 말했으면 안 됐을 거다. 안 됐을 거죠. 일단 후보를 안 줬을 가능성도 있고 뒤지게 혼났겠죠. 예. 그렇진 않아요. 그 후보 선정 과정에서 네. 민주당처럼 뭐 비명 행사, 뭐 친명 횡재 그런 당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한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제 얘기는 표현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표현 방식이다. 예. 당에 파요. 이거만큼 강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당에서 하라는 대로 반대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좋은 해석은 안 나와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저희 당은 열려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당이에요. 민주당 보세요. 원내대표 선거에 세상에 한 명이 나와서 그냥 추대되는 걸 전 처음 봤어요. 그런 딱딱한 모습을 똑같은 자태에서 지적을 하셔야지 뭐 이걸 4년 전부터 얘기해도 뭐 어떻게 됐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정하지 않아요. 저도 그 주제가 있으면 저도 처음 봤어요. 똑같이 얘기하세요. 민주당도 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가 있잖아요. 사회이사가 방해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되라고 있는 거지. 감사도 있잖아요. 방해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되라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레드팀의 존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거의 추대 한 명 오늘 등록인 한 명 등록했잖아요. 근데 사실 좀 더 있어서 오히려 억지로라도 레드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됐습니까? 아, 훌륭합니다. 얼굴이 좀 빨개졌네.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맞네. 김종혁 조직부총장 이제 국민들은 대파 가격 얘기했어요. 대파 가격이 5,000원, 4,000원 올라간다. 뭐 감정적 반감이 있는데 이성적 대처만 했다. 뻑하면 왜 대통령 격려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냐. 이런 단어 쓰는 용산 사람들 누구인지 모르겠다.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이냐 국민이냐 여러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거 현장에서 직접 뛰는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인사하면서 한 표 부탁합니다 하는데 그냥 나오는 얘기가 죄다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잖아요. 그리고 당에서 제대로 대처를 안 했다는 지적. 후보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다만 이제 이걸 한번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당에서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어제. 솔직히 얘기해서. 다 꺼내놨다. 네, 이게 자 우리는 선거 지고 한 2주 후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래도 정신 차렸죠. 봐주세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이런 형식의 쇼가 아니었다. 저희는 굉장히 아프게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를 그 어떤 쇼보다도 더 절절하게 국민들께 전달했다. 여기에서 어제 토론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떨어진 분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뒤에 이렇게 제가 뒷질문을 봤는데 붙은 분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철규 친윤의 핵심으로 불렸던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급부상하는 걸 보면 역시 붙은 분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난 잘 됐어.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윤석 대변인 말씀이 다 맞는데 떨어진 분들의 목소리를 더 듣는 일단 정당으로선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 떨어진 사람들의 어떤 실패에서 얻는 교훈이 훨씬 큰 거지 된 사람들은 사실 또 좋은 데서 많이 됐잖아요. 영남 지방에서 59석을 가져갔는데 그분들의 말은 크게 들을 필요가 저는 없어요. 근데 또 어쨌든 영남과 비슷한 친윤 핵심 의원이 원내대표로 얘기된다는 건 좋지 않죠. 그리고 저는 김종혁 부총장이 정말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보는데 저도 사실 뭐 청와대 출기자는 안 해봐서 제가 국회반장이나 이런 건 정치부장은 해봤는데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경로라는 얘기를 왜 누가 청와대에서 흘리는지 뭐 흘리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 경로했어. 이거는 사실은 저거잖아요. 대통령 엄청 열받았으니까 니들 조심해라는 거를 여권이든 뭐 이렇게 흘리는 거잖아요. 그걸 굳이 왜 흘리는지 대통령이 심기경으로 그럼 여당에서 하라는 얘기인지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청와대 행정관을 오랫동안 지냈던 윤석 대변인에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는데요. 그분은 경로를 하지 않으셔서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눈빛으로 경로는 안 하는. 너무 조용하시니까요. 그런 상황은 아니 없었어요. 레이저 눈빛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저한테는 안 하셨으니까. 레이저는 한쪽으로 가니까 잘 안 보이죠 저는. 아 그렇군요. 네. 가시거리가 좀 저는 짧았군요 레이저. 약간 우후방 5m 정도에 있는 사람이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만 물어보세요. 지금 시크한 매버릭님이 김종혁 이 조직 부총장이 평소에 방송에서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의미심장하게 하시면서 이제 댓글로도 이게 왜 만시지탄이다. 왜 진작에 얘기했어야지. 그때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이렇게 다르냐라는 얘기도 하시고 이제 조선일보가 선거 전에 직언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설을 싣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선거 전에 직원을 했어야 한다. 대파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여러 경로로 뭐 의견은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보세요. 예를 대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진짜 의도한 발언의 속뜻과 국민들께서 그 보도를 통해서 느낀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명해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게 이제 무마가 되느냐는 차원의 문제. 무마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일단 그렇게 나가는 순간 무마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게 안 나갔어야 제일 좋은 거죠.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 게 제일 좋은 거죠. 이런 거를 통칭 사고라고 해요.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을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뭐 의대 정원 문제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안타까워요. 이거는 통제 가능했단 말이에요. 3월 31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선거가 열흘 남았으니까 반영이 되는 시차를 감안하면 적어도 열흘 전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 사전 투표까지 생각하면 맞잖아요. 3월 말도 그게 같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가니까 복합적으로 그런 게 있었다. 다만 그 후보 입장에서 제일 간절하게 느꼈던 부분 이제 그런 거다. 왜냐하면 대중은 그런데 민감하잖아요. 대파 가격 뭐 800 얼마가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김종혁 조직부총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게 보죠. 한번 김종혁 부총장과 이제 선거 뒤에 한 방송에서 CBS에서 같이 방송을 했는데 그 앵커가 그 질문을 했어요. 선거 이제 지역구에서 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여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 회사에서 또 같이 계셨던 존경하는 선배이기 때문에 참 합리적인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선거 참패의 원인은 여의도를 지나가는 새도 알고 있는데 왜 그건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딱 그 얘기했어요. 그걸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해?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막 과격하게만 얘기하면 뭐 일부 배제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그 설득이나 이런 것도 내부 비판도 그 기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 지금 원내대표 이철규 의원이 급부상하는 분위기고 뭐 어제는 윤재우 원내대표와도 회동하고 좀 요새 광폭 행보를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답정이다 원내대표는 답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일단 원내대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물론 당내 서열 2위고 국민들께서 대표 그다음 원내대표 그렇게 이제 익숙하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뽑는 과정은 의원들만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108명의 의사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철규 의원이 왜 급부상하느냐 잘 보면은 제 생각이에요. 자, 국회 이제 초선으로 들어오신 분이 뭐 한 4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럼 한 40% 정도 되는 초선 의원 입장에서는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아마 이철규 의원이 가장 익숙할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친윤 4명 중에 1명으로 계속 2년 넘게 계속 얘기가 되었었고 직전 사무총장이고 공관위원도 했고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뭐 3선도 있고 4선도 있고 어떤 분이 이제 의원 원내대표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명도가 적어도 의원 사회에서는 당선인 사회에서는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그럼 내가 한번 하고 싶다. 그는 인간의 그는 본능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 이철규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 22대 첫 국회 이 첫 임기 1년 동안의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맞는 거냐? 이게 당연한 거냐? 타당한 거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요. 지금 답정 2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은 또는 언론들은 친윤당 색채를 못 버렸다 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소재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굳이 저는 방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 총리로 누군가가 설정이 됐는데 당선이 됐는데 그 색깔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뭔가 움직임인데 그게 또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누가 조정을 하나요? 그 조정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는 의원 투표니까 의원 자유를 맡겨야 된다. 다만 의원들 각자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누가 되는 게 좋겠다는 총의를 모은다면 거기에 따르는 거죠. 거기에 제가 의원도 아닌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월권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의원도 아닌 사람이 얘기 못 한다니까. 저 아니 당원도 지금 아니고 아무것도 평가를 아니시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전 얘기해도 돼요?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얼굴이 너무 빨개지는데? 부끄러워서 그래요. 저 늘 인생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빨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서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지역구 90석 중에 65석이 청주 동쪽이에요. 영남이 59석이고 네. 강원이 6석이고. 근데 그러면 참패 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상황실 부실장 누구죠? 홍석준 의원인가요? 홍석준 의원이 사전 투표는 자제해달라고 얘기했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노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이 지역구가 대구인데 대구의 지지층 아마 그분이 이건 제 추측인데 있는 카톡방에서는 사전 투표는 조작될 우려가 있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 추측인데 그래서 그런 추측건데. 얘기를 그냥 네. 온마이크에서 우리 지지층은 사전 투표는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노하고 사전 투표 적극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실제 대구 경북에서 사전 투표 참여율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왜 그러냐? 지역 정서에 가까운 분들의 정서가 그분에게 투영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참패의 원인이 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지적하기를 영남 자민련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윤희석 대변인 말대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만약에 영남 자민련으로 굳혀지지 않으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윤으로 불리던 의원을 당연스럽게 답정이라는 이름으로 원내대표로 뭐 거의 추대되는 분위기다. 이거는 노력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의원들은 각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한 방송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도덕적 해이다. 왜냐하면 물론 당비도 있지만 의원들은 세비를 받고요. 국가의 지원으로 9명을 거느리고 차도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당 보조금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300명의 각각의 헌법기관은 정당인 또는 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국익을 위해서 일을 잘하라는 거잖아요. 어떤 뭐 일을 잘하라는 건데 그냥 나는 됐고 우리 이쪽만 잘 살면 돼. 이거는 사실은 월급과 여러 기반을 마련해 주고 이런 국민들 세금에 대한 저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더 공익적인 마인드에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은 의식적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은 거부했어야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해야 된다. 예. 뭐 5월 3일 날 이제 결정이 될 테니까. 그런 목소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왜냐? 90명 중에 65명이 청주 동쪽인데다가 이분이 되면 나도 좋겠는데 이런 생각. 일단 4년은 안전하잖아요. 그거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 거기에는 지지층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고 아닌 분도 있죠.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명 추대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지금 상황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얘기는 해야죠. 네.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재명 지금 저희 당이 이제 총선을 졌으니까 또 여당이니까 집중해서 질문하신 건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국회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한국 정치 전반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럼 온전히 돌아가고 있느냐? 이재명의 민주당도 제대로 돌아가야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는 모습은 이름이 민주당인데 전혀 민주스럽지 않은 행태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세상에 국회의장 후보가 5명, 6명이 되는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거기에 당원 투표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냐. 그중에 한 분은 이재명 대표 옆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던 분인데 왕수박이라는 얘기를 최근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발언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이번에 얘기하는 거는 영수회담에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 한마디 때문에 왕수박으로 몰리고 이게 정상이냐. 뭐 저희 당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맞는데 양쪽 다 보잔 말이에요. 이렇게 대결 정치로 흐르고 팬덤 정치로 흐르는 이 상황. 이것이 양쪽 다 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좋은 지적이라 봐요. 일단 근데 여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통령이 앞서 이제 안 바뀌는 모습들 몇 가지 이런 걸 의대 정원이랄지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일단 권력을 준 건 저쪽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좀 못하면 민주당도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회의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근데 민주당도 사실 또 여권에서 볼 때 지금 윤희석 대변인 말대로 저긴 너무 획일적인데 그러면은 사실은 생각의 다양성도 없어지고 그럼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또 이쪽도 해이해지는 것 같고 그거는 사실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꾸 차악 경쟁을 한다라는 지적들도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양 당이 결국은 이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이 쓴소리를 듣고 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은 더 큰 숙제를 안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상황이라는 게 이제 여당도 변화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재테크 박성태 사랑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님,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